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18회 경암 바이오 유스 캠프 생명체 방어 내 몸을 지켜라 라이브 Q&A 좌장을 맡은 경희대학교 김성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좌장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교수님들의 귀한 강의를 잘 들었는데요. 열심히 준비해 주신 강의가 오늘 온라인으로 참가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교수님들께 하고 싶은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교수님들께서 강연을 하고 계신 중에서도 지금 많은 학생들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질문들이 채택될지 매우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라이브 Q&A에서는 사전에 질문을 보내주신 것과 댓글창에 올라오고 있는 질문 중에 몇 가지를 골라 교수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카이스트의 오지은 교수님께서 시작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의 오지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지만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사전 질문으로 받았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수고등학교 류다은 학생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주사 바늘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통증이 심한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적이게 바늘로 된 백신이 아닌 점막 백신 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상용화되진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왜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늘로 된 백신과 현재 상용화되지 않은 점막 백신 등의 효과에서는 차이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질문이 제가 오늘 강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요약하는 그런 답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사전 질문이라서 조금 질문에서 이제 제가 이미 강의에서 답을 드린 내용도 질문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 질문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 점막 백신이 그러니까 왜 많이 상용화되지 않았는지와 그 다음에 이제 점막 백신이 주사 백신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뭐 예를 들면 장점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질문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강의의 끝 부분에서 좀 짧게나마 언급을 했지만 이제 상용화된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렇게 제가 표로 정리된 그 표를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나온 것처럼 이제 주로 장에서 일어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경구 백신이 실제로 개발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점막 백신 중에서 주로 이제 경구로 이렇게 장점막을 통하는 백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장 점막 내에서 특이적으로 이렇게 그 림프기관이라는 이 면역 체계가 처음에 이제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면역 체계가 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면에 현재 이제 호흡기 사르스코브2나 아니면은 독감 바이러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플루미스트라는 코에 뿌리는 독감 백신이 상용화되기는 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그 주사 백신보다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기를 통한 점막 백신은 이 플루미스트 외에는 아직은 이렇게 상용화돼서 사용되는 건 없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점막 백신이 그 주사 백신만큼 상용화돼서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이제 개발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늘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점막 백신이 제대로 이제 개발이 돼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충분히 면역 반응을, 그러니까 주사 백신보다는 훨씬 우월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러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점막 백신 자체가 굉장히 그 포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딜리버리도 잘 돼야 되고 또 안전해야 되고 들어가서 이제 효과적으로 면역을 유도하려면 이제 그 면역 증강제라는 걸 원래 같이 투여를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의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점막 백신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주사 백신만큼 그러니까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효과도 아직은 이제
그렇게 이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딜리버리가 되는 방법도 아직은 조금 미비한 상태고 또 그 면역 증강제도 효과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데다가 약간 그 안전성의 문제도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코를 그러니까 비강을 통한 점막 백신의 경우 이런 면역 증강제가 뭐 안면 마비를 일으킨 그런 경우도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안정성 문제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의 측면에서 아직 조금 이게 그 상용화돼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개발이 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막 백신이 그렇다면은 차이가 있나? 요거는 사실 저 오늘 강의에서 이제 제가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점막 백신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감염이 일어나는 그 점막 조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 자체의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빠르게 그 균을 방어하고 또 증식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항체의 그 아이소타입 중에서 IgG라는 아이소타입뿐만 아니라 이제 IgA라는 점막 면역에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타입의 그런 아이소타입의 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이제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중화를 잘 시키는 그런 타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효과도 이 점막 백신을 통한 면역 반응이 유도되는 경우에 이제 더 우수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강연해 주신 고려대학교 황선욱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간단하게 학생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에 재직 중인 황선욱 교수라고 합니다. 예, 이 캠프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초운고등학교 김가은 학생이 해주신 질문인데요. 2021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피에조와 TRPB에 대한 연구에서 인류가 고통과 촉감을 느끼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었고 해당 연구의 이온 채널에 작용하는 분자를 찾아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줄이는 것을 넘어 미래의 인류가 고통을 대신 느끼는 인공 감각 수용체 등의 개발로 고통을 느끼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세상에 올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런 기술이 개발할 수 있다면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그 복합적이고 또 융합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질문을 이제 두 개로 제가 임의로 한번 쪼개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양해 먼저 부탁드리겠고요. 그 인공 감각 수용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인공 감각 수용체를 그 공학자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개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때 말씀드렸던 피에조나 트리프이 계열의 그런 수용체 분자의 어떤 감도 같은 것들을 좀 감안해서 영감을 얻어서 그걸 좀 모사하는, 예, 그런 센서나 혹은 소자 같은 것을 개발할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우리 세련된 어떤 공학 기기들을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졌을 때 상당히 잘 반응을 하고 있는데 또 그 기기들은 훨씬 더 발전해서 VR이나 AR 기기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될 거고 거기에 들어갈 센서를 만든다라는 목적으로 인공 감각 수용체를 개발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모히또에서 몰디브에서 모히또를 한잔 한다고 했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우리한테 서비스를 유리잔에 어떤 담겨진 칵테일을 서비스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잘 잡아야 되겠죠. 잘 못 잡아서 이제 헐겁게 잡아서 떨어뜨려서 깨트린다거나 혹은 유리잔에 너무 세게, 예, 압력을 가해가지고 깨트리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수용체를 잘 모사해서 그러한 로봇이나 혹은 기기들을 이렇게 장착을 해서 잘 우리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고 계시고, 그러나 이제 그 통각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예, 아직 신경을 잘 많이 못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측면, 고통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완전한 제거는
진화적으로 봤을 때 생존과 방어라는 측면에 봤을 때 이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통각도 그렇지만 좀 불쾌한 감각들이 많이 있죠. 배고픔, 뭐 피곤함, 뭐 쓴맛 같은 것들은 다 우리가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대처하도록 하는 그런 알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통각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어야만이 몸에 어떤 손상을 입히지 않고 잘 피하거나 뭐 보존하거나 이런 또 리액션 방어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통각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굉장히 필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 희귀병이 있습니다. 통각을 전혀 못 느끼는 그런 환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몇몇 계시는데요. 그런 환자분들이 글쎄요 통각으로부터의 어떤 스트레스는 좀 덜 받으실지라도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부딪히거나 혹은 자세만 조금 불편하게 삐뚤어 이렇게 자세를 잡거나 이러는 경우에서 관절이나 뭐 여러 가지 몸에 이렇게 무리가 가서 이렇게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 이렇게 통각이 얼마나 이 일상적인 어떤 우리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또 말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통각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적정 수준을 유지시켜준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통증을 질환적으로 굉장히 과도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적게 우리가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각은 좀 적정 수준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나 그런 기술들이 좀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과학자들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유니스트의 박성호 교수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학생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니스트 생명과학과 박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이런 기회를 맞아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외국인 학교의 황유성 학생이 보낸 질문인데요. 신종 바이러스는 어떻게 탄생하나요? 변종 전 바이러스의 면역 체계가 변종 후 바이러스에게도 효과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바이러스 전공은 아니라서 너무 상세하거나 아주 전문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이제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모든 생명체가 그러긴 했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돼서 호스트 내에서 이제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데 어떤 최적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제 사람에 감염이 됐을 때 사람은 또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많은 오늘 말씀드린 면역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는데 이걸 또 회피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는 자기 스스로 변형시키려는 이런 기작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론적 생존을 위한 진화론적 어떤 프레셔 자체가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어떤 진화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반대로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바이러스는 아주 간단한 그 생체 물질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진화론적 프레셔나 아니면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변이 자체가 다른 큰 오가니즘에 비해서 더 쉽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일어난다고 해서 다른 저희 사람 같은 경우에는 뮤테이션이 변이가 일어나서 이제 아프거나 생명이 이러면은 이제 큰 문제가 될 텐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많은 변이를 만든다면 그 중에 몇 종만 살아남아도 되는 게 이제 바이러스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바이러스의 변이는 아주 방대하게 일어나고 자주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변종적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면역 시스템이 변종 후에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인식이 될 수 있고 방어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강의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면역 시스템이 어떤 특정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인식을 할 때 아주 세밀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뮤테이션이 일어났다거나 변이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바이러스를 저희 면역 시스템이
같은 바이러스로 아니면 동일한 면역 시스템을 갖고 방어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으면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얼굴에다 점 찍고 나타나서 10년 뒤에 복수를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그다음에 뭐 영화에서 안경을 쓰면 못 알아봐. 그죠? 근데 면역 시스템에서는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워낙 세밀하게 부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매칭이 돼서 딱 인식을 하지 않으면 작용을 원활하게 이전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면역 시스템에 돼야지 그것이 기억이 되고 이후에도 방어를 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강연해 주신 한양대학교 최재훈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전에 학생들에게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최재훈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지상 세포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셔서 질문도 수지상 세포에 관한 건데요. 서울 외국인학교 황유선 학생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지상 세포는 포유류에만 있나요? 그러면 포유류가 아닌 동물에겐 수지상 세포의 역할을 하는 다른 세포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수지상 세포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응 면역, 즉 어댑티브 이뮨 시스템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세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런 적응 면역이 발달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동물들은 진화적으로 약 한 5억 년 전에 그런 뮤테이션에 의해서 돌연변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그 적응 면역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쭉 이후에 진화에 따라서 또 다양한 동물들로 나눠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처음 이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쭉 이어지는 그런 후손들의 동물들이 주로 이제 턱뼈가 발달된 그런 유황류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유황류 동물에서 주로 이런 적응 면역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서 이러한 수지세포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물고기라든지 우리가 경골오류라고 하는 물고기 그리고 이제 파충류, 거북이 뭐 이런 동물들에서 수지세포의 종류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주로 이제 이런 수지세포에 대한 연구는 아까 그 랄프 스타인만 교수님이 처음 밝힌 그런 동물이 바로 이제 마우스에서 직접 그 비장에서 이제 발견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마우스 모델, 주로 우리가 사람 질환을 연구할 때 주로 이제 마우스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우스라든지 사람에 대한 그런 수양세포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그런 어류라든지 이런 다른 타 동물들의 수양세포 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제브라피시라든지 그런 물고기류에서도 그런 수양세포들 기능들이 현재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많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지은 교수님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수고등학교 방채원 학생이 질문해 주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형되고 있는데 백신을 맞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 만약 백신을 주사를 맞았을 때 어떤 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꼭 하나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문인 것 같고요. 또 현재 좀 사회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좀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학적 사실에만 근거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현재 개발돼서 사용화되고 있는 이제 여러 종류의 1세대 코로나 백신, 그러니까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파이자나 또는 모더나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mRNA 백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뭐 그 켄타우로스인가요? 이름도 좀 당황스러운 그런 이제 변이종을 직접적으로 타겟하는 그런 백신 그 항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 박성호 교수님께서 대답하신 질문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 몸에 이제 존재하는 그런 면역 세포나 항체가 걔네들을 잘 인식할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긴 하니까 예를 들어 뭐 저희가 독감 백신을 맞았으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방어를 한다 이런 것처럼 이제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는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맞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변이가 일어나서 이제 바이러스가 좀 달라진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0%로 항체가 그 방어를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성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방어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가 중화를 하는 거는 또 이 정확하게 이제 특이한 부분을 인식해서 중화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실제로 양이 굉장히 많으면 또 어느 정도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맞고 계시는 1세대 백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 변이종을 정확하게 타겟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종류의 바이러스를 타겟할 수 있는 항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는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것보다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를 이제 중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는 이제 과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이제 도움이 되냐는 얘기를 이제 물어보셨는데 사실 도움이 된다는 거는 이제 과학적인 거 플러스 뭐 여러 가지 개개인의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방법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백신은 사실 다양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백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그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맞으셨을 뭐 그런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번이나 이제 부스팅으로 뭐 두세 번 정도 맞고 나면 평생 동안 그 항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맞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코로나 백신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해서 아시겠지만 한 번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그 항체가 계속 유지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유지되지 않는 거는 이제 항체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기보다는 항체를 이제 활발하게 생성하는 그 세포가 이제 저희 제 강의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롱리브 플라즈마 셀이라는 그런 이제 그 항체를 전문적으로 생성해내는 세포가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제 항체가 생성이 된 이후에 계속 그러니까 높은 양의 그 타이터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항체 양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특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 특이적으로 그 항원을 인식해서 공격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양이라도 늘려야 되는데 그 양 역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다시 줄어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백신을 맞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조금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는 주사로 맞았을 때의 단점을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주사를 맞았을 때 단점이라고 말할 건 없죠. 뭐 단점은 아니고 이제 물론 아프다 뭐 그런 거 정도가 단점이겠지만 그거에 이제 단점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 오히려 이제 점막 그 주사 백신과 비교했을 때 점막 백신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가 오늘 계속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감염이 일어나는 부위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뭐 항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그런 그 세포 그 면역 기억 세포 같은 것들도 빠르게 그러니까 감염이 일어난 조직 자체에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또 빠르게 방어를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방위적인 면역 반응을 올릴 수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이제 빠르게 적응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변이 바이러스에 맞는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추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점막 백신이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조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면 저의 경우라면은 일단은
백신을 더 많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황선욱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위 국제학교 임지연 학생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통각을 없애기 위하여 병원에서 마취를 하는데 마취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되게 재미있는 질문 주셨고요. 그렇죠. 마치 아주 극소수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것도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취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크게 나눠 보면 부분 마취 그리고 전신 마취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먼저 부분 마취 말씀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생애에 한 번 이상은 꼭 가보셔야 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공포도 느끼시는 충치 치료, 치과 치료가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국소 마취를 경험하시게 되는데 어떤 때는 조금 마취가 좀 덜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원인이 좀 단순한 것 같습니다. 이런 수용체에 관련한 그런 마취가 이제 안 되는 그런 원인이 이제 수용체에 있지는 않고요. 신경 경로상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구강 구조의 차이에 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렇게 얼굴이 다르죠. 얼굴 모습이 다르고 구강 구조도 다르기 마련인데 보통 이제 표준적으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주입하는 그 국소 마취제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살짝 그 신경 경로가 몸감각 신경 경로가 약간 떨어져 있다거나 거리가 아주 큰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 이제 덜 마취되는 경우가 있죠. 마취제가 도달이 조금 덜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마취제를 조금 더 한두 차례 더 주면은 충분 양의 그 마취 심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더 드문 확률로 훨씬 더 드문 확률로 이제 전신 마취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원인이 완전히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원인은 사실은 다양합니다. 특히 이제 그 경로상에서 시냅스의 어떤 효율에 따른 문제일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개인차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시냅스에서 여러 그 신경 전달 물질이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호흡 마취제의 경우에 정맥 마취제도 비슷하겠습니다만 글라이신 리셉터라거나 또 가바 리셉터 같은 특정 그 저해성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의 어떤 감도나 양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마취제를 우리 몸속에서 없애죠. 분해를 시키는데 그 분해를 시키는 어떤 효소의 양의 차이 때문에도 조금 더 충분 양이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호흡 마취 같은 전신 마취의 경우에는 그 수술에서 대수술에서 보통 이제 투입이 되고 전문적으로 마취과 선생님들께서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마취가 좀 부족한가 혹은 많이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적정 수준으로 항상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시 이 경우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에 올려주신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트 박성호 교수님께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인천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의 오세훈 학생이 준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이 사람의 선천적 면역 기억도 유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전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전은 안 되고요. 선천 면역 기억은 어떤 일시적인 기억, 그러니까 쇼텀 메모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천 면역 기억 제가 강의에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장기간 BCG 백신이나 아니면 다른 상황에서 일어날 수는 있는데 한 맥시멈 한 6개월 이런 정도의 어떤 단기간의 기억이라고 보통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짧게는 한 3, 4일이면 없어지는 그런 기억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어떤 유전된다기보다는 이제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변의 이제 환경에 좀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의 경계 상태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그런 기억을 이제 선천 면역 기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이제 뭐 유전 쪽으로도 말씀을 주셔서 뭐 선천 면역 기억이랑 정확하게 이제 매칭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쪽 연구에서 이제 산모 이제 엄마가 아기를 임신을 했을 때 이제 엄마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이의 이제 그 면역 시스템이 부스팅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증강이 돼서 그래서 그 아이는 상당히 태어났을 때 좀 더 이제 강력한 면역 기능을 갖는 경우도 있다고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유전 시스템은 아니고 이것도 약간 실제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뭐 증강됐다거나 아니면 억제됐다거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한양대학교 최재훈 교수님께 드린 질문 같은데요. 영등포고등학교의 이선호 학생이 해주신 질문입니다. 수지상 세포가 돌기가 많고 표면적이 넓게 형성되는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수지상 세포의 그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은 얘들이 이제 다양한 그런 항원들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림포사이트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서 이제 정보를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결국은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항원 또는 병원체 이런 것들을 탐식을 해야 되려면 애들이 이제 여러 가지 돌기들이 이런 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잡아서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돌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변에 상당히 많은 그런 다양한 항원들을 프로빙할 수 있는 이렇게 인지하고 그걸 업테이크해서 프로세싱하는 그런 기능들이 좀 더 잘 유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마크로파지하고 덴드리틱 셀, 즉 대식 세포와 수장 세포의 그런 약간의 비디오로 아까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바닥에 탁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약간 움직이는 그런 세포들이 이제 대식 세포고 활발하게 굉장히 날개를 팔랑거리면서 날아가는 듯이 보이는 그런 수용 세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돌기들이 많이 발달한 것들이 그런 이동하는 데서도 좀 도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역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러한 그 덴드라이틱 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항원들을 인지를 해서 걔들을 세포 내에서 이제 프로세싱을 해서 잘게 쪼개서 우리가 MHC 클래스 1과 MHC 클래스 2라고 하는 것을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몰레큘에 그 펩타이드를 로딩을 해야 되는데요. 그 로딩을 해서 거기에 스페시픽한 그런 T 셀들, CD4 T 셀도 있을 거고요, CD8 T 셀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세포들과 인터랙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뮤놀로지컬한 그런 시냅스라 면역 그런 시냅스를 형성을 해서 아까 T셀들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굉장히 다양한 많은 세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아까 제가 T셀과 수장 세포를 같이 이렇게 코컬처해서 보여드린 모습에서도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그런 프로세스들이 계속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셀들이 빠르게 증식하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도 굉장히 표면적인 넓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T셀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고려대학교 황선욱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각신경이 면역 기능에도 도움을 주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예,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시고요. 오늘 사실 방어와 관련돼서 면역 쪽에 또 말씀을 많이 하신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 어쩌면은 뭐 이런 제가 답변을 드림으로 해서 어떤 공동 연구가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감각 수용체를 지니고 있는 말초 몸감각 신경의 그 면역 세포와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요새 그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말초 쪽에서 여러 가지 그 손상들이 많이 있으면서 면역 세포가 그것에 복원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염증 반응이 있죠. 염증도 일종의 그 복원을 위한 전쟁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감각신경들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좀 감시한다고 해야 될지
면역 세포가 잘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감시 차원에서 브레인으로 감시 정보를 보내서 잘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정보를 보내기 위한 목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면역 세포가 가지고 있는 수용체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모카인 수용체, 인터루킨 수용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일단은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인데요. 심지어는 신기하게도 이 말초 감각신경이면은 브레인 쪽으로 이런 신호들을 전달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 방향으로 여러 가지 뉴로펩타이드를 많이 분비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 칼시토닌 진 릴레이드 펩타이드나 뭐 서브스탄스 P 뭐 이런 종류가 되겠고요. 그런 것들은 특히 이제 혈관에 많이 작용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또 혈관에서 많은 면역 세포가 투과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플라메이션 측면을 강화하는 그런데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그것을 이제 지칭하는 용어도 있는데요.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이라는 그 영어로 된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면역 세포와 말초 감각 신경 세포들이 좀 합동해서 여러 잘못된 상황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 앞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공동 연구가 한번 탄생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스트의 박성호 교수님께 추가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여자고등학교의 강수영 학생이 질문해 준 건데요. 면역 관용에서 자신의 항원에게 반응하는 세포를 미리 없앤다고 하였는데 자신의 세포 항원조차 의심해서 찌르는 경우가 있다고 독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포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작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인가요? 또 암세포도 본인과 동일한 항원을 가진 세포인데 암세포의 경우에는 어떻게 작용하게 되나요? 제가 인식한 항원의 정의가 그 세포 또는 생물이 가진 고유 코드가 맞나요? 라고 길게 또 자세히 질문해 줬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질문과는 조금 별개로 뭐 다른 잠깐 얘기 말씀드리면 제가 강의 준비하고 지금 Q&A 하면서 스스로 참 영어 단어를 많이 쓰고 있구나. 그래갖고 우리 예능 같은 데서 영어 안 쓰게 하면 1분을 잘 못 버티겠다 싶었는데 이제 저희도 대학교 들어오면서 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단어 용어 자체를 영어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여러분에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만약에 생명과학을 공부를 한다면 분명 우리처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컨셉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면역학에서 특히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강의하는 그런 셀프, 넌셀프 컨셉인데요. 면역 세포는 아까 강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세포를 이제 공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제 블루프린트라는 그런 설계도를 갖고 저희 면역 세포들을 뭐 예를 들면 T셀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화시키고 머추어레이션, 그러니까 성숙시킬 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발달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제거가 됩니다. 그래갖고 죽게 되는데 찌른다는 표현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질의응답에서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사이머스라는 조직에서 이제 디벨롭먼트 발달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제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잘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세포들이 살아남았을 때는 내 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면역 세포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 말씀드리는 셀프, 넌셀프, 그러니까 나 자신과 나 자신이 아닌 걸 구별하는 작업이 사실은 어려운데 그 중에 어려운 예시 중에 하나가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암세포는 이제 보통 얼터드 셀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변형된 나. 그래갖고 이게 애매하죠. 면역 시스템에 봐서는 이게 나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세포가 원활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고
뭐 몇 년 전에 그 노벨상을 받으신 이제 캔서 이뮤노세라피나 이런 것들 자체도 이 얼터드 셀프 자체를 인식하는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기작의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프, 넌셀프에 대한 구분은 아주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밀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최재훈 교수님께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여자고등학교의 김진 학생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수지상 세포는 T셀에서만 활성화하나요? B셀은 활성화하지 않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줬습니다. 네, 주로 이제 T셀을 우리 MH 클래스 1, 2를 통해서 이제 활성화시키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B셀도 마찬가지로 이 T셀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T셀도 실제로 그 림프노드에서 그런 림포이드 폴리클 안에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충분히 이제 B셀들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덴드리틱 셀은 결국은 어댑티브 이뮤니티의 대표적인 그런 세포들이라고 할 수 있는 T셀과 B셀 모두 다 작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보니까 아마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청구고등학교의 석우림 학생이 질문해 주신 건데요. 아마도 고려대학교 황선욱 교수님께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용체 이미지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현미경 사진인가요? 해서 실험에 대해서 좀 여쭤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강연 때 쓴 약간은 그 모식도 비슷한 그 이온 채널 3차원 구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은 그 극저온 전자현미경 또는 초저온 전자현미경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그 모습을 찍고 그것을 좀 세련되게 재구성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미경으로 촬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 강연 말미에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이온 채널 혹은 감각 수용체 발견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극저온 전자현미경 기술도 그 하나가 되겠습니다. 2017년에 이미 그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전주기 연구가 정말 그 노벨상을 수상할 수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각 수용체를 발견하고 유전형, 표현형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능적인 측면의 어떤 그 생리학을 많이 항상성의 측면의 어떤 생리학을 많이 밝혀내야 함과 동시에 그 단백질 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 측면도 확실하게 밝혀야지만 그 연구가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보통 예전에 이제 왜 DNA 헬릭스를 발견한 그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라피 기술도 있고 이제 NMR 기술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극저온 전자현미경 기술로 인해서 굉장히 그 세밀하게 옹스트롱 레벨로 그 단백질의 구조가 밝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촬영한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요새 그 구글 알파벳에서 발견한 그 딥마인드에서 발명한 그 알파폴드 2라고 하죠. 그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단백질 이름을 치시면 사실 아주 세련된 3차원 구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측 구조이긴 하지만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예측하는데 혹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 생명체 방어, 내 몸을 지켜라 분야 라이브 Q&A는 이것으로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너무나도 재밌고 창의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 답변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경암 바이오 유스 캠프를 통해 생명체 방어 분야에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열심히 강의를 준비해 주신 교수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정적으로 강연을 잘 들어주신 학생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15분 브레이크 타임, 15분 휴식 후에 유전자와 질병, 유전학 대탐험 강연이 시작됩니다. 잠시 후 유전자와 질병 강연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